YSJ 전공수학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소론 단원별 개념 정리에서 나눗셈법, 합동, 수론함수, 원시근 지표, 2차 상호법칙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눗셈법 단원에서는 나눗셈법, 유클리디언 알고리즘, 디오판틴 방정식 개념을 살펴보겠습니다. 나눗셈법 개념에서는 음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입니다. 음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S는 반드시 최소 원소를 갖는다는 정렬 원리, 웰 오더링 프린시플. 직관적으로 명백한가요? 공집합이 아닌데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최소 원소를 갖는다는 거. 엑시엄이 아니라 프린시플이니까 증명이 대상이 됩니다. 자, 그럼 증명을 어떻게 하느냐? 공집합이 아닌데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이에요. 그럼 뭐가 존재하죠? 인피멈이 존재합니까? 인피멈의 존재는 어떻게 보장이 되죠? 바로 아래로 유괴인 공집합이 아닌 집합. completeness axiom. 완비성 공리. 완비성 공리에 의해서 인피멈 S의 존재 여부가 보장이 됩니다. 존재한다는 게. 그럼 최소 원소를 가져야 되니까 이 인피멈 S가 S의 원소가 된다는 걸 보여야 되잖아요. 그럼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 인피멈 S가 S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자. 그러면 인피멈 S가 S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기 때문에 인피멈 S에다가 임의의 정수. 임의의 정수를 그냥 1로 선택해도 되겠죠? 그럼 인피멈 S 더하기 1은 S의 원소가 되겠습니까? 그러면 이 사이에 인피멈 S가 S의 원소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양의 정수가 존재해야 될까요? N1이? 그죠? 혹은 여기에 등호를 붙이면은 N1이 S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N1이 S의 원소. S의 원소는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어찌됐든 N1이 정수가 되는 거죠. 그럼 이 원리를 한 번 더 적용시키면은 인피멈 S와 N1 사이에 N2가 또 존재할 거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여기 등호를 넣느냐 안 넣느냐 상관은 없습니다. 그러면 N2에서 N1을 빼면은 0보다 작죠. 그리고 마이너스 N1은 마이너스 인피멈 S 더하기 1보다 크죠. 따라서 이런 부등식이 성립합니까? 그리고 N2보다 인피멈 S가 더 작아요. 그럼 최종적으로 어떤 부등식? 따라서 어떤 결론을 얻을 수 있냐면은 N2 빼기 N1은 정수입니다. 0보다는 작고 마이너스 1보다 크게 됩니다. 정수의 차가 마이너스 1과 0 사이의 정수가 되는 거예요. 모순이 생기죠. 왜 이런 모순이 생긴다?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S, 공집합이 아닌 이 집합 S의 인피멈이 S의 원소가 아니라고 하니까. 따라서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공집합이 아니면 반드시 최소 원소를 갖겠죠. 이 원리를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라고 하겠습니다.
완미성 공리를 이용해서 증명을 했어요.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정리들이나 원리 등은 정수론에서 정렬 원리를 이용해서 증명할 거예요. 그래서 집합을 어떻게 구성시키려고 해야 되겠다?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공집합이 아닌 집합. 그러면 최소원소를 갖는다. 그 첫 번째가 바로 아르키메데스의 성질입니다. 아르키미디언 프린시플이라는 용어로 해석하기 위해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양의 실수가 존재하면 양의 실수에 적당한 자연수를 곱해서 임의의 실수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거였어요. 자, 이때는 완미성 공리를 이용해서 공집합이 아닌 위로 유개인 집합 혹은 아래로 유개인 집합을 구성해서 모순을 이끌어내서 증명을 했었습니다. 그럼 정수론에서는 웰 오더링 프린시플, 음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 두 개의 양의 정수가 주어지면은 하나의 양의 정수를 이용해서 적당한 자연수를 곱하면은 나머지 정수보다 크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정수가 양의 정수잖아요. 양의 정수는 음의 정수보다 크니까 결과적으로 양의 정수가 주어지면은 이 양의 정수를 이용해서 적당한 자연수를 곱하면은 임의의 정수보다 크게 할 수 있는 거죠. 아르키메데스의 성질입니다. 증명은 음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을 구성하자. 만약 양의 정수 A가 B 이상이라면 N을 1로 선택해버리면 증명이 완료되죠. A가 B 이상의 경우는 증명이 완료돼 버립니다. 자, 그러면 어떤 경우? A가 B보다 작은 경우. 자, A가 이제 B보다 작을 때가 이제 문제가 되잖아요. 자, 그럼 A가 B보다 작을 때는 음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을 어떻게 구성시킬 거냐. 이렇게 구성하자 이 말이에요. B 빼기 NA. N은 양의 정수입니다. 자연수죠. A가 B보다 작으니까 결과적으로 이 또한 양의 정수가 되나요? 그러면 N을 1로 선택해버리면 공집합이 아니잖아요. 그럼 웰 오더링 프린시플이 적용이 됩니까? 최소원소를 반드시 간다는 거. 형태가 양의 정수를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집합 S의 원소의 형태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질 거냐면은 이런 형태로 이루어지겠죠. M은 양의 정수입니다. 그러면 이런 형태로 최소원소를 갖겠죠. 그럼 최소원소를 B 빼기 MA라고 두자 이 말이에요. B 빼기 MA로 둬버리니까 B 빼기 M 더하기 1 곱하기 A도 S의 원소죠. 그런데 이거는 B 빼기 MA에다가 양의 정수 A를 뺀 것이므로 이것보다 작게 됩니다. 자, 그런데 B 빼기 MA가 최소원소라고 했어요. 더 작은 최소원소가 존재해버리잖아요. 모순이 생겨버리죠. 왜 이런 모순이 생긴다? B 빼기 NA의 양의 정수를 갖는 정수들의 집합 S를 구성하니까. 즉, 그 말은 B 빼기 NA가 음의 정수가 되게 하는 양의 정수가 존재한단 말이죠. 따라서 B는 NA보다 작거나 같게 하는 양의 정수 N이 존재할 수밖에 없잖아요. 아르키메데스의 성질이 되겠습니다.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이용해서 증명을 할 수 있다는 거. 해석하기 위해서는 완미성 공리를 이용해서 정리나 원리들이 확장되는 거고, 정수론에서는 웰 오더링 프린시플. 그런데 프린시플이다 보니까 증명의 대상이 된다. completeness axiom, 완미성 공리를 이용해서 정렬 원리 또한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원리는 Principle of Finite Induction, 유한 기납법의 원리입니다. 즉, 소학적 기납법에 대한 원리가 되겠죠. 집합 S가 양의 정수들의 집합인데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요.
일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소 원소입니다. 최소 원소를 가지고 또 다른 원소가 존재하면은 이 또 다른 원소에다가 최소 원소를 더하면은 집합 S의 원소가 되는 이런 양의 정수들의 집합. 그런데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들의 집합은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 된다는 거예요. 즉 자연수 집합이 된다는 겁니다. 수학적 기납법의 원리죠. 모든 양의 정수들이 집합이 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소의 원소를 1로 두니까 자연수 집합이 되는 거죠. 양의 정수 집합이 되는 거죠. 그리고 K라는 원소가 존재하면은 K 더하기 1이 S의 원소가 된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면 최소의 원소를 1로 선택했을 때는 양의 정수들의 집합은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 되겠다. 그럼 증명에 대한 아이디어는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라고 하니까 모든이 아니라고 하자 이 말이에요. 그 말은 집합 S에 속하지 않는 양의 정수가 존재한다는 말이겠잖아. 집합 S의 원소가 아닌 양의 정수들의 집합 T라고 두자 이 말이야. 그럼 공집합이 아니겠죠? 그런데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에요. 공집합이 아니에요. 그러면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적용시킬 수 있나요? 자, 그러면 T의 최소의 원소를 A라고 두자 이 말이에요. A. 그럼 명백히 A는 S의 원소가 아니죠. 그리고 요 A에다가 1을 빼면은 A가 최소의 원소이기 때문에 A 빼기 1은 T의 원소가 아니잖아요. 그러면 A 빼기 1은 어디의 원소가 돼야 돼요? S의 원소가 돼야 됩니다. A 빼기 1이 S의 원소가 되니까 2번 조건 A 빼기 1에다가 1을 더한 A는 S의 원소가 돼버리죠. 모순이 생겨버리죠. 왜 이런 모순이 나온다? 이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하는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 아니라고 하니까. 즉 그 말은 S의 원소가 아닌 양의 정수들의 집합 T는 공집합이 아닐 수가 없죠. 공집합이라 이 말이에요. 즉 그 말은 집합 S는 모든 양의 정수들의 집합이 되는 겁니다. 유한기납법의 원리. 즉 수학적 기납법에 대한 아이디어가 되는 거죠. 나눗세법 단원에서 이제 중심 개념인 나눗세법입니다. 디비전 알고리즘. 초점은 어디에만 줄 거냐? 양의 정수예요. 양의 정수로 A를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나머지는 0 이상이면서 B보다 작다는 거예요. 이 개념은 이 나눗셈법 디비전 알고리즘은 중등교육과정에서부터 직관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증명의 대상이에요. 왜 그런데 중등교육과정에서 증명하지 않느냐? 웰 오더링 프린시플을 설명을 해야 되거든요. 즉 그 말은 웰 오더링 프린시플로 증명하겠다. 마찬가지로 음이 아닌 공집합이 아닌 정수들의 집합을 구성해서 증명은 조금 이따가 살펴보고 먼저 리마크할 내용. 양의 정수에 초점을 맞추라고 했어요. 그러면 양의 정수가 아니면 B가 0이 아닌 거죠. 0이 되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럼 음수라면 양수로 대체시키면 되죠. 절대값을 취한다든지. 만약에 음수라면 마이너스 곱해주면 되니까. 그럼 양의 정수로 고려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음의 정수가 아닐 때는 양의 정수로 대체한다는 것.
그러면 나눗셈법이 디비전 알고리즘이 성립한다는 거겠습니다. b가 음수이면 마이너스를 곱해서 그러니까 양의 정수로 제한을 두더라도 일반성을 잃지 않죠. 증명이 된 아이디어는 의미 아닌 정수들이 집합을 어떻게 구성시킬 거냐. 공집합이 아닌. 그러면 웰로드닝 프린시플. 최소원수를 가질 수밖에 없다. 아이디어가 그거예요. 의미 아닌 정수들이 집합을 어떻게 구성시킬 거냐. 양의 정수 b로 a를 나누는 거니까. 생각해보세요. 어떻게 구성시키면 되겠습니까? 이미 아르키메데스의 성질, 의미 아닌 정수들이 집합 구성하는 방법, 그리고 유한기난법의 원리에서 의미 아닌 정수들이 집합. 자, 집합 S를 다음과 같이 구성시키겠습니다. 양의 정수 B로 나누는 거예요. 그러면 A 빼기 XB가 양의 정수가 되게 하는 정수 X. 이런 집합을 구성하는 거예요. 집합은 얼마든지 구성시킬 수 있잖아요. 이제 문제는 공집합이 아니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럼 A 빼기 X 곱하기 B 형태의 양의 정수로 갖는 이 집합 S가 공집합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 공집합이 아닌 것은 B가 지금 양의 정수이기 때문에 1 이상이죠. 여기에다가 절대값 A를 곱할 거예요. 절대값 A를 곱하는 이유는 부등호 방향이 변하지 않죠. 자, 그러면 A 빼기 요 X를 마이너스 절대값 A로 보면 돼요. 과연 이 값이 의미 아닌 정수가 되는 건지. 의미 아닌 정수가 되죠. 따라서 A 빼기 XB, X 자연수입니다. X를 마이너스 절대값 A로 선택할 수 있잖아. 즉, 의미 아닌 정수들의 집합, 이와 같은 원소를 갖는 집합 S는 공집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보장이 되죠. 그럼 뭐가 보장이 돼? 뭐가 성립하나요? 웰로드닝 프린시플. 그 웰로드닝 프린시플에서 최소의 원소를 R로 두자 이 말이에요. 그때의 X를 Q로 두자 이 말이에요. 그러면 양의 정수 B로 A를 나눴을 때 목과 나머지의 존재성은 보였죠? 이제 보여야 될 거는 두 가지예요. 그죠? 유일하다는 것과 R이 B보다 작다는 것. R이 B보다 작다는 걸 보일 때 또 수학에서 많이 쓰는 방법. R이 B보다 작지 않다고 하자. 그리고 A 빼기 Q 더하기 1B라는 이라는 원소. Q 정수에다 정수를 더했으니까 정수예요. 만약에 A 빼기 Q 더하기 1B가 집합 S의 원소가 돼버리면 S의 원소가라는 걸 보이기 위해서는 A 빼기 Q 더하기 1B가 음이 아니라는 것만 보이면 되잖아요. 음이 아니죠. 따라서 A 빼기 Q 더하기 1B가 집합 S의 원소입니다. 그런데 R에서 B를 뺀 거예요. R에서 B를 뺀 거란 말이에요. R도 음이 아닌 정수. B는 전제에서 양의 정수라고 해놨으니까. R이라는 정수에서 B라는 양의 정수를 뺐어요. 그 값이 이거예요. 그러면 A 빼기 Q 더하기 1B가 R보다 어때요? 더 작죠? 그죠? 근데 R이 집합에서의 최소 원소라고 했었단 말이에요. 근데 더 작은 원소가 존재해버려요.
왜 이런 모순이 생겼어요? R이 B보다 작지 않다고 하니까. 따라서 R은 B보다 작다는 게 증명이 됐죠. 이제 남은 거는 Q하고 R이 유일하다. 유일성 보이는 거야. 우리 많이 수학에서 보이는 방법. 또 다른 값이 존재한다고 하자. Q 프라임, R 프라임. 자, 그럼 이 등식에서 어떤 등식을 끄집어낼 수 있냐면은 그러면 여기서 R 프라임이 0 이상 B보다 작고 R 또한 0에서부터 B보다 작죠? 근데 마이너스 R이니까 마이너스 R로 해줄까요? 그러면 마이너스 B에서 0이 됩니다. 그러면 R 프라임 빼기 R은 절대값을 취해버리면 0보다는 크고 B보다는 작겠죠. 그러면 이 값으로 대체해버리면 B로 나눌 수 있죠. 따라서 절대값 Q 빼기 Q 프라임이 0과 1 사이가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Q가 정수예요. 두 정수의 차가 0과 1 사이에 정수가 되어버립니다. 말이 안 되죠. 모순이죠. 어떤 경우 그러면 Q하고 Q 프라임이 같을 수밖에 없잖아요. Q하고 Q 프라임이 같으니까 R하고 R 프라임이 같을 수밖에 없죠. 즉 못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된다는 겁니다. 디비전 알고리즘, 나눗셈법. 정수론에서 이제 빈번하게 사용할 개념이죠. 양의 정수로 임의의 정수를 나누면 못과 나머지가 존재하는데 그것도 유일하게 존재한다. 그리고 나머지는 나누는 수보다 작을 수밖에 없다는 것. 디비전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용한 대표적인 리그젠플입니다. 정수의 제곱은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 아니면 1이 된다. 정수의 제곱. 그러면 이 말은 정수를 분류를 해라는 뜻이잖아요. 우리 가장 쉽게 정수를 분류할 수 있는 방법은 초등학교 때부터 정수를 분류할 수 있었잖아요. 초등학교 때부터 익숙합니다. 어떻게 분류하죠? 딱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잖아요. 정수는 짝수 아니면 홀수. 짝수는 2의 배수.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 1. 그럼 짝수 홀수를 제곱했을 때 4로 나누면 나머지가 0 또는 1이 되는지. 지금 설명 속에 디비전 알고리즘의 개념이 들어간 거죠. 초등학교 때부터 정수는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더라. 짝수와 홀수. 두 번째는 조금 난도가 이제 높아집니다. 모든 홀수, 방금 홀수 2로 나눈 나머지 1. 그거 제곱한다고 해서 8K 플러스 1 형태가 됩니까? 8K 플러스 1이라는 것은 8로 나눈 나머지가 1이란 말이죠. 정수는 짝수 홀수로 분리를 했고, 그런데 홀수 또한 분류를 할 수가 있어요. 홀수 또한. 홀수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어 있습니까? 소수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소수. 이게 아이디어입니다. 우리 소수를 어떻게 분류하나요? 소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1인 형태와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형태. 그럼 모든 홀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 아니면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이 두 가지 형태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거. 좀 난도가 높아졌죠. 그러면 세 번째가 더 쉬워져죠. 양의 정수 A에 대해서 이와 같은
수는 정수라는 거. 분모를 3으로 나눴습니다. 그러면 이번에는 정수를 어떻게 분류를 하라는 뜻이에요? 3으로 나눈 나머지들. 그럼 딱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죠?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 모든 정수는 이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뭐로 나눈다? 3으로 나눈다. 그러면 정수라는 걸 볼 수 있겠습니까? 디비전 알고리즘을 이렇게 이용하는 거예요. 상세히 한번 살펴볼까요? 자, 먼저 첫 번째 정수는 짝수, 홀수. 가장 직관적이죠. 초등학교 때부터. 그래서 짝수는 2의 배수. 홀수는 2로 나눈 나머지 1. 자, 제곱해보세요. 제곱해서 4로 나누니까 4의 배수 혹은 4로 나눈 나머지 1인 형태로 나타나죠. 디비전 알고리즘. 이렇게 이용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는 홀수를 또한 분류를 할 수가 있더라. 어떻게? 4로 나눈 나머지가 1, 4로 나눈 나머지가 3인 형태로. 자, 이건 어디에 더 활용이 되느냐? 소수를 분류할 때 더 활용이 됩니다. 소수는 4로 나눈 나머지가 1 혹은 4로 나눈 나머지 3인 형태로 분류가 되겠습니다. 홀수를 분류하는 것보다는 소수를 분류를 할 때 더 활용한다는 거. 자, 그러면 이와 같은 두 가지 형태의 홀수를 제곱하면 과연 8로 나눈 나머지가 1로 나오는지. 8로 나눈 나머지 1 나옵니까? (8로) 나눈 나머지 1 나옵니까?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홀수를 이와 같이 분류를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3으로 나누는 거니까 모든 정수들을 3으로 나눈 나머지들로 분류를 했습니다. 0, 1, 2. 그럼 분자의 형태 a와 a제곱 더하기 2. 먼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인 경우 정수가 되죠. 자, 두 번째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인 경우 마찬가지로 정수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3으로 나눈 나머지가 2인 경우 마찬가지로 정수가 됩니다. 디비전 알고리즘 개념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이거젠플입니다. 이번 개념은 유클리디안 알고리즘입니다. 이 또한 익숙하실 겁니다. 중등교육과정에서. 디비전 알고리즘을 적용시키는 거니까. 양의 정수로 임의의 정수를 나누면 못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된다. 나머지는 나누는 수를 넘을 수가 없다. 자, 여기서 이제 정수론에서 사용하는 몇 가지 이제 기호들을 설명할 거예요. 자, 첫 번째가 B라는 정수가 두 정수 A와 C의 곱으로 나타냈을 때 B는 A와 C의 배수 혹은 A와 C는 B의 약수, 인수라고 하고 A나 C는 B를 나누죠. 자, 그때 이런 기호를 쓸 거예요. A가 B를 나눈다. A가 B를 나누지 않는다. 물론 나누는 수가 0이 안 돼야 되겠죠. 리마크할 내용은 A가 B를 나눌 때 방금 설명드렸듯이 A는 B의 약수, 디바이저 혹은 인수, 팩터. 그러면 B는 A의 비수, 배수, 멀티플.
그리고 이번에는 최대공 약수. greatest common divisor. 이니셜을 따서 최대공 약수. A와 B의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잖아요. 그 말은 최대 공약수를 D라고 두면은 또 다른 A와 B의 공약수 C보다 어떻게 돼야 되겠습니까? 커야 되겠죠. 크다는 것은 C가 D로 나눠 떨어진단 말이겠죠. 이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이제 또 본격적으로 사용할 겁니다. 유용하게 사용할 거예요. 정수론에서. 두 정수 A, B의 선형조합이라는 것은 정수 X와 Y의 다음과 같은 결합으로 나타내는 것을 선형조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정수 A와 B의 선형조합, 리니어 콤비네이션. 그러면 방금 두 정수 A, B의 최대 공약수를 봤었잖아요. 그죠?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최대 공약수를 선형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말은 두 정수 A, B의 최대 공약수는 이 선형조합으로 나타내는 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되겠다. AX 더하기 BY로 표현되는 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수가 바로 A와 B의 최대 공약수라 이 말이에요. 직관적으로 명백하지 않나요? 자, 리마크할 내용은 방금 설명드렸듯이 두 정수 AB의 최대 공약수는 선형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수들 중에서 가장 작은 수라는 거. 만약 최대 공약수가 1이면 두 정수 A, B의 선형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는 가장 작은 수가 1이란 말이잖아요. 자, 이럴 때 우리는 두 정수 A, B를 서로서로라고 하겠습니다. relatively prime. 그리고 이 또한 정수론에서 빈번하게 사용할 개념이 되겠습니다. 유클리드 보조정리. A가 B 곱하기 C의 인수예요. 약수예요. 즉 A가 B 곱하기 C를 나눕니다. 자, 그런데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이에요. 즉 A하고 B가 서로서로 말입니다. 그럼 A는 B를 나눌 수 없잖아요. 근데 A가 B 곱하기 C를 나눠야 돼. 그럼 직관적으로 명백하죠. A가 C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리마크할 내용은 12는 명백히 9하고 8을 곱한 거를 나눕니까? 그런데 12하고 9 혹은 12하고 8이 서로서가 아닙니다. 즉 이 말은 12가 9를 나눌 수도 없고 12가 8을 나눌 수도 없다는 거예요. 유클리드의 보조정리가 성립하려면 서로서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A와 B와 서로서일 때 A가 C를 나눈다는 겁니다. 증명은 어떻게 하겠어요? A가 C의 인수라는 걸 어떻게 보이겠어요? A가 C의 약수라는 걸 어떻게 보이겠어요? 전제 조건이 지금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1입니다. 그럼 뭘 빈번하게 사용한다고 했죠? 최대 공약수는 두 정수 A, B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거. AX 더하기 BY가 1이 되게 하는 최소의 수가 최대 공약수가 되겠다.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A가 C를 나눈다는 걸 보일 거예요.
C는 C 곱하기 1이잖아요. 1은 빈번하게 사용할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럼 상세히 살펴볼까요? C는 C 곱하기 1이라고 쓸 수 있죠. 여기서 1은 두 정수 AB가 서로 서 있기 때문에 두 정수 A와 B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개념을 빈번하게 사용할 거예요. 자, 그래서 1은 두 정수 A와 B의 선형 결합으로 나타낼 수 있다. 왜? 서로 서 있기 때문에. 왜? 최대공약수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괄호를 풀면은 그리고 B 곱하기 C가 A의 배수였죠. 즉 A가 B 곱하기 C의 약수였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정수 R을 이용해서 이렇게 나타냈습니다. 그러면 A로 묶어지나요? C라는 값이 A 곱하기 정수로 나타났어요. 즉 A는 C를 나눌 수밖에 없죠. A는 C의 인수일 수밖에 없습니다. 유클리드 보조 정리에서 중요한 것은 서로서라는 조건이 반드시 추가가 돼야 되겠습니다. 무슨 말이냐? A가 B와 C를 나눌 때 여기서 어떤 조건? A와 B가 서로서라는 거. 그러면 A는 C를 나눈다는 게 유클리드 보조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이 개념에서, 즉 유클리디언 알고리즘 개념에서 유용하게 사용이 될 중심 개념이 되겠습니다. 디비전 알고리즘에서 양의 정수 B로 임의의 정수 A를 나누면 Q하고 R이 유일하게 결정되고 R은 B를 넘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디비전 알고리즘. 정수론에서는 어떤 거를 중점적으로 사용할 거냐? 자, 이때 A와 B의 최대공약수는 B와 R의 최대공약수와 같다는 겁니다. A와 B의 최대공약수가 B와 R의 최대공약수와 같은 거예요. 증명은 바로 되죠. A와 B의 최대공약수가 B하고 R의 최대공약수가 됨을 보이는 거예요. 어떻게 보일 거예요? B와 R의 공약수들 중에서 가장 큰 게 A와 B의 최대공약수임을 보면 될 겁니다. 지금 제가 방금 언급한 내용을 수학적으로 소술하면 되는 거예요. 자, 리마크할 내용은 이 정리 결과가 바로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A와 B의 최대공약수를 구하는데 예를 들어서 A와 B가 숫자가 크면 최대공약수를 구하는 게 시간이 오래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이때 이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이 되겠습니다. B라는 양의 정수로 A를 나눴을 때 A와 B의 최대공약수는 B로 나눴을 때의 나머지 R와의 최대공약수와 같다는 겁니다. 증명은 A와 B의 최대공약수가 B와 R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크다는 걸 보일 거예요. 그래서 A와 B의 최대공약수를 D라고 두면은 됐나요? A와 B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약수 D에 대해서 A 빼기 BQ를 R이라고 두는 거죠. 그럼 우리가 보이고자 하는 것은 B하고 R의 약수 중에서 제일 큰 게 D라는 거.
D가 R을 나눈다는 거는 지금 보였어요. 그럼 우리가 볼 거는 D가 B도 나눈다는 거예요. 그거는 뭐 명백히 여기서 보였죠. 그런데 뭘 보여야 되냐면은 B와 R의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크다는 걸 보여야 돼. 자, 그래서 B와 R의 공약수를 C라고 뒀습니다. B와 R의 공약수가 C이기 때문에 C는 명백히 BQ 더하기 R을 나눕니까? 그런데 BQ 더하기 R이 바로 뭐예요? A잖아요. 그러면 바로 나오나요?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D. D는 C보다 크겠죠. 즉 C는 D를 나눌 수밖에 없잖아요. 이 정리 결과가 바로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이라는 거. 이그젠플로 살펴보면 명확해지시겠죠. 12378과 3054의 최대 공약수 구해볼 거예요. 웬 초등 문제냐? 중학교 1학년 문제입니까? 이 최대 공약수 구하려고 해보세요. 자, 그런데 어떻게 하겠다? 12378과 3054의 최대 공약수는 3054로 12378을 나눈 나머지와의 최대 공약수가 같겠다. 즉 3054와 162의 최대 공약수가 같겠다. 이 숫자 또한 커. 그럼 이번에는 162로 3054를 나눌 거예요. 그러면 3054와 162의 최대 공약수는 12378과 3054의 최대 공약수가 같았는데 결과적으로 162와 138의 최대 공약수가 같을 거 아니에요. 자, 이번에는 162를 또 138로 나눌 거예요. 138을 24로 또 나눌 거예요. 언제까지? 24를 18로 나눴습니다. 이제 끝이 보이나요? 18을 6으로 나누면 나머지가 딱 0이 돼버리죠. 그럼 우리가 찾고자 하는 12378과 3054의 최대 공약수는 6이라는 거. 이 과정이 유클리디언 알고리즘. 그러면 12378과 3054의 최대 공약수가 6이라고 했으니까 최대 공약수인 6은 12378과 3054의 선형 조합으로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그 나타낼 수 있는 정수를 어떻게 선택할 거냐. 그 정수를 선택하는 방법은 방금 유클리디언 알고리즘의 역순. 6은 24에서 18을 뺀 겁니다. 역순,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8은 138 빼기 24 곱하기 5. 정리를 하면은 여기서 24는 또 162 빼기 138. 역으로 올라가는 거예요. 역으로 계속 올라가면은 과정을 좀 생략해도 되겠습니까? 최종적으로 나오나요, 이게? 12378, 3054. 그러면 132와 마이너스 535. 그럼 딱 최대 공약수 6이 나옵니다. 흥미로운 거는 이거를 또 프랑스 수학자 가브리엘 라메가 밝혔는데, 그럼 유클리디언 알고리즘 과정에 의해서 숫자가 클수록 이 과정이 길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이게 어느 정도 길어질 거냐? 12378과 지금 3054였어요. 3054는 4자리잖아요. 기껏해야 작은 수의 5배라는 것을 밝혔습니다. 흥미롭죠?
작은 수의 5배임을 밝힌 거예요. 지금 최대 공약수에 대해서 디파인을 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최소 공배수 least common multiple 이니셜을 따서 이렇게 쓰겠습니다. 최대 공약수는 공약수 중에서 제일 큰 거, 최소 공배수는 공배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겠죠. 그러면 리마크할 내용은 두 정수의 최소 공배수는 두 수의 곱의 절대값보다 작거나 같겠죠. 공배수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거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 공약수와의 관계는 최대 공약수와 최소 공배수를 곱하면 A와 B의 곱과 같겠다. 중등교육과정에서 빈번하게 사용하죠. 최대 공약수, 최소 공배수 개념을 배울 때. 이번 개념은 디오판틴 방정식입니다. 디오판틴 방정식이라고 해서 특별할 것 같은데 우리에게 익숙한 용어는 정수에 대한 부정 방정식. 식의 개수보다 미지수의 개수가 많은 방정식이 되겠죠. 수학자 이름을 붙였다는 것뿐입니다. 대표적인 디오판틴 방정식 형태가 미지수 2개, 식이 하나. 다 정수들인 거예요. 정수에 대한 부정 방정식. 그럼 정수에 대한 부정 방정식을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즉 디오판틴 방정식 풀이를 어떻게 할 거냐? 이그젠플로 설명드릴게요. 이그젠플의 해를 구하는 과정을 보시면 명확해지실 겁니다. 결과 또한 자연스럽게 기억되실 거예요. 이 두 정수 x와 y를 찾을 거예요. 막막합니까? 막막하지 않아요. 조금만 생각해 보세요. 172x 더하기 20y 172, 20 두 정수를 x와 y라는 정수의 결합으로 나타냈잖아요. 리니어 컨비네이션, 선형결합. 172x 더하기 20y라는 선형결합은 이런 선형결합들 중에서 제일 작은 걸 뭐라고 했었습니까? 172와 20의 최대공약수라고 했잖아요. 딱 떠오르십니까? 그러면 172와 20의 최대공약수. 만약 그 최대공약수가 우변에 있는 상수의 약수가 되지 않는다면 해는 존재하지 않겠죠. 약수가 된다면 해가 존재하겠죠. 정수에 대한 부정 방정식의 풀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디오판틴 방정식의 풀이 아이디어가 되겠습니다. 그럼 일반적인 해를 어떻게 구할 거냐? x하고 y는 금방 찾을 수 있죠. 172와 20의 최대공약수. 유클리드는 알고리즘. 그럼 x하고 y를 구할 수 있잖아요. 천은 최대공약수가 배수가 되니까 x, y 구해집니까? 상세히 살펴볼까요? 자, 그래서 172와 20의 최대공약수가 4가 되겠습니다. 그럼 4를 만드는 172와 20의 선형결합. 역순으로 가면 되죠. 따라서 x하고 y가 2하고 마이너스 17입니다. 172와 20으로 4를 만드는 정수는 x를 2, y를 마이너스 17. 우린 이걸 지금 구할 게 아니에요. 그러면 1000이라는 것은 250에다가 4를 곱하는 거죠. 근데 4라는 것은
그러면 500 마이너스 4250. 1000이 되게 하는 정수 중에 하나를 찾았습니다. 부정방정식이니까 하나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유클리드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찾은 해를 x0, y0라고 두겠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해, xy를 어떻게 구하겠냐 이 말이에요. 유클리드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하나는 찾았어. 그럼 또 다른 해는? 또 다른 해는? 안 보이시나요? 유클리드 보조정리를 이용하면은 또 다른 해를 찾을 수 있잖아요. 자, 어떻게 식을 변형할 거냐면은 최대응역수로 나누면 그러면 43과 5가 서로 소니까 43은 5 곱하기 y 더하기 4250의 약수입니다. 근데 43하고 5가 서로 소야. 그럼 y 더하기 4250은 43의 배수가 되잖아요. 반대로 500 빼기 x는 5의 배수가 되잖아요. 그러면 일반적인 해가 구해집니까? x0, y0, 이 외의 해가 구해집니까? 디오판티 방정식, 즉 정수에 대한 부정 방정식을 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유클리드는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정수해를 하나 찾고 또 다른 해는 유클리드의 보조정리를 이용한다. 자, 그러면 정리를 하면은 x는 (500) 빼기 5t, y는 마이너스 4250 더하기 43t, 500 마이너스 4250. 일반화 시킬 수 있겠습니까? 자, 일반화 시키면은 다음 정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다.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의 해의 존재 여부는 두 정수의 최대 공약수를 이용해서 유클리드 알고리즘에 의한 해를 하나 찾는다. 그리고 나머지 해는 유클리드의 보조정리를 이용해서 찾을 수 있다는 것. 지금까지 했던 내용 정리하면은 A와 B의 최대 공약수가 C의 약수가 돼야지 해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자, 약수가 됐어. C의 약수야. D가 C를 나눠. 그럼 해가 존재하죠. 그 해를 어떻게 찾는다? D라는 A와 B의 최대 공약수의 선형결합을 먼저 찾겠죠. 그러면 C가 되게 하는 정수해를 하나 찾는다. 그럼 나머지 해는 x0, y0 찾았어요. B는 y의 개수, A는 x의 개수.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 example 떠올리시면 되잖아요.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이 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D개의 제동약수 D만큼의 해가 표현이 되는 거죠. 자, 리마크할 내용은 만약 A하고 B가 서로 소이면 D가 1이니까 딱 한 가지로 표현되겠죠.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 디오판틴 방정식의 해를 구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그젠플로는 기출문제인데
2008학년도 7번 문항 4점 배점으로 출제된 문제입니다. 그런데 정수 2개가 아니에요. 정수 3개입니다. 그러면 방금 설명드린 정리를 이해하고 있으면 풀려지는 거죠. 그냥 단순 기억해서는 풀 수가 없죠. 왜? 미지수가 지금 3개입니다. 그럼 이해를 했다면 이건 미지수 2개로 고칠 수 있잖아요. 3x 더하기 4y를 a라고 두는 거예요. 그럼 a 더하기 5z가 2가 되게 하는 정수 a, 정수 z를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걸 구하기 위해서는 정수 a부터 구해야 되잖아요. 정수 a는 3x 더하기 4y가 a가 되는 겁니다. 그럼 여기 x, y 구할 수 있잖아요. x, y 어떻게 구해? 이 앞에 있는 개수들의 최대응약수가 상수항의 약수가 돼야 되죠. 자, 그런데 3과 4가 서로 섭니다. 최대응약수 1이에요. 이런 모든 수의 약수. 그럼 해가 존재하죠. 유니크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최대응약수가 1이기 때문에. 그럼 a가 구해졌어. 그럼 그 a를 이용해서 a 더하기 5z에 대한 미지수 2개에 대한 정수에 대한 부정방정식, 디오판틴 이퀘이션을 해결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자면 기억하라는 의미예요. ax 더하기 by가 쓰인 부정방정식의 해는 a와 b의 최동약수. 이 최동약수가 c를 나눌 때 존재하죠. 그러면 나눌 때 x하고 y가 어떻게 구해진다? x는 유클리드는 알고리즘에서 정수해를 하나 찾아야 되죠. 정수 x제를 하나 찾았어. 그러면 y의 개수 b를 최대응약수로 나누는 거죠. t는 임의 정수, y는 y0라는 정수의 하나를 찾은 다음에 x의 개수 a를 최대응약수로 나누는 겁니다. 기억하셔야 되겠죠. 이그젠플만 기억하시고 계시면 되잖아요. 172 x 더하기 20y가 1000이 되는 이그젠플. 자, 그래서 3x 더하기 4y를 a라고 뒀습니다. 그럼 x하고 y 존재하죠? 왜? 3과 4의 최대응약수가 1이기 때문에. 이런 모든 수의 약수. 딱 한 가지로 표현할 수 있죠. 최대응약수가 1이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응약수가 1이기 때문에 굳이 유클리디안 알고리즘 역과정을 밟지 않더라도 최대응약수가 1이게 되게 하는 정수를 -1과 1로 얼마든지 선택할 수 있죠. 자, 그러면 해 a가 되게 하는 걸 구해야 되니까 a는 a 곱하기 1로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1은 최대응약수니까. 그러면 해 a가 되는 정수를 하나 찾았죠. -a와 a를 찾았습니다. 그러면 또 다른 해 x하고 y는 x는 어떻게 줘야 돼? x는 해 하나 찾았으니까 -a에다가 y의 개수 4, 3과 4의 최대응약수, 그죠? y는 해 a를 이용해서 x의 개수 3을 이렇게 딱 표현되겠죠. 여기서는 지금 제가 서술에서는 S로 표현해 놨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Z에 대해서도 구해야 되니까. 그래서 해 X는 -A 더하기 4S, 해 Y는 A 빼기 3S, S는 정수입니다. 그러면 해 A를 찾아야 되겠죠, 이제. 자, 해 A를 찾기 위해서 A 더하기 5Z는 2. 그럼 A의 개수 1, Z의 개수 5. 마찬가지로 서로 섭니다. 그럼 1과 5의 결합으로 1을 나타낼 수 있는 정수, 다음과 같이 선택했습니다. 그럼 2는
2 곱하기 1로 나타낼 수 있죠. 그럼 요 1자리에 그럼 2가 되게 하는 해 A는 2를 이용해서 해 Z는 0을 이용해서 그럼 A는 이때 이제 T를 이용할 겁니다. Z는 그럼 최종적으로 X 더하기 Y, X, Y, Z는 다음과 같이 딱 구해지는 겁니다. 정수에 대한 부정 방정식 디오판틴 이퀘이션을 풀이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눗셈법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나눗셈법 단원에서 리뷰할 개념은 디비전 알고리즘, 양의 정수 B로 임의의 정수를 나누면 목과 나머지가 유일하게 결정이 될 뿐만 아니라 나머지 R은 B를 넘을 수 없다는 것. 이 디비전 알고리즘에 의해서 A와 B의 제동약수는 B와 R의 제동약수와 같다는 유클리드 알고리즘의 아이디어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정수에 대한 부정 방정식 디오판틴 이퀘이션 풀이 방법은 A와 B의 제동약수가 C를 나눌 때 해가 존재하는 거죠. 그럼 C가 되게 하는 정수해를 하나 찾아야 되죠. 그래야지 일반적인 XY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럼 그 C라는 해를 되게 하는 XY 중에 하나를 어떻게 찾았냐면은 C는 제동약수가 D니까 하나로 주어지겠죠. 여기서 A와 B의 제동약수 그러면 X0와 Y0가 구해지죠. X0, Y0를 구하면은 일반적인 해 XY는 X0에다가 Y의 개수 B를 제동약수 나누죠. 정수 T. Y에 대한 해는 Y0에다가 X의 개수 A를 제동약수로 주어지겠습니다. T는 정수입니다. 그럼 정확하게 D 제동약수만큼 표현이 되는 거죠. 디오판틴 이퀘이션에 대한 풀이 방법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나눗셈법 단원을 살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합동 단원을 살펴보겠습니다. YSJ 전공수 하겠습니다.